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 이제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자본시장 환경 변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 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간단하게 조금 그동안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일단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경제 정책 방향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철학을 이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민간 중심의 성장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가장 밑바탕을 흐르고 있는 그런 이제 철학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장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저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신자유주의와 민간 중심의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참 반가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정책, 금융시장은 규제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장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규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의 역할, 금융 플레이어들의 역할, 다양한 투자자들의 역할이 시장에서 그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플레이어들의 그런 자율성, 역량들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 민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발전해 나간 이런 방향성 자체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냐, 사라지는 거냐, 뭐 그건 아니겠죠. 여전히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그 시장의 자율성 내지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 자체만으로 해결하기에 조금 벅찬 그런 영역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일단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들, 투자자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전성에 대한 관리, 시장 전체에 대한 건전성, 그리고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는 당연히 정부의 역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 크게 몇 가지 정도 이제 키워드로 자본시장 환경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디지털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금리 환경. 물론 이제 금리만 고금리인 건 아니죠.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삼고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삼고 중에서도 특히 고금리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전반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 내지는 특징들, 환경들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환경에서 특히 고금리 기조 당분간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고금리 환경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그 다음으로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 형성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투자자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혁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 여러 섹터에서의 혁신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환경 인식, 시장 변화 내지는 트렌드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새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방향, 특히나 금융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 혁신 금융 및 민간 혁신 성장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도 정부의 역할에 혁신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런 혁신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혁신들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장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 방향은 사실 상당히 반가운 측면이 있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제 금융적인 측면, 그 다음에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그런 가상통화,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지금 디지털 자산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그러나 법적인 규제 내지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사실 상당히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신정부, 새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의지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같은 그런 이제 법적인 이제 뒷받침의 마련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방향성에 있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는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전 정부에 있어서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제 아마 가시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권 편입, 규제 체계 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시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비판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현재와 같이 이제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 내지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 환경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히 비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물론 이제 이름이 뭐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와 같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규제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발전해 나갈 경우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 같은 것들이 만연해 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과거의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사례들을 살펴보면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종종 금융혁신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왔던 그런 사례들이 다수 관찰이 됩니다. 금융위기뿐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닷컴 버블, 굉장히 많은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시장이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장밋빛 청사진들을 제시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버블이 되면서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겼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 닷컴, 그러니까 IT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우리의 그
그 기술 기반을 혁신을 하고 경제를 혁신할 것이라 믿어왔던 영역에서 그렇게 경제 위기, 닷컴 버블이라는 큰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그런 사안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 불안 내지는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처럼 시장의 인프라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그런 이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잡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들의 마련,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디파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영역을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스타일, 기업들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존 방식으로는 자금 지원이 조금 어려웠던 그런 기업들에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전혀 금융 규제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그림자 금융과 같이 규제는 받지 않되 거기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를 하면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 디지털 그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빅테크들이 금융업을 이제 계속해서 금융업에서 그 영역들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정책금융 효율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이제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에 있어서, 자본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사건, 사고들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시장의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왔고요. 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이제 경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적 분할 시 소액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이제 물적 분할과 더불어서 이제 모자 회사의 중복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 개선 노력들을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최근 들어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준금리의 상승 속도보다 보통 대출금리의 상승 속도는 훨씬 더 빠른 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 대출자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되었죠. 물적 분할 이후에 모자 회사가 중복 상장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한 배터리 업체가 상장이 되면서 특히 여기 이제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부분인데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적 분할이 문제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물적 분할 이후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모두 중복 상장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물적 분할이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은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만 물적 분할 이후에 중복 상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거기서 만약에 중복 상장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 그룹에 대한 보호, 주로 이제 소액주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게 내부자의 지분 매도입니다. 회사 경영진들의 지분 매도, 고점일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죠. 따라서 이런 내부자들의 지분 매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들은 회사 경영 상태와 관련된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내부자 거래는 사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영진들의 그러한 지분 매도 또는 매입 행위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한 행위들이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면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집단은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배제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해외의 그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내부자, 그러니까 경영진 임직원들에 의한 지분 매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신고를 하고 공시를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그럼으로써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제도 개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제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사실 종종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색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비형사벌 제재 수단,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금전적인 처벌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처벌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처벌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형사벌 제재 수단, 금전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의 제도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겠다. 2023년부터는 0.20%로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죠. 그리고 외환시장에 대한 이제 외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경제정책 방향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본시장 제도약은 사실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해결해야 될 오래된 숙제 같은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강화라든지
이제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그다음에 낡은 규제 혁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 개선들은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이 발표가 됐죠.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은 2년 유예를 하고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를 하겠다. 물론 완전 폐지는 아니죠. 대주주 100억 이상의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왔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세수적인 측면을 또 이제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세율을 인하하는 그럼으로써 시장의 거래 활동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모습들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외환 시장의 개장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개장 시간 연장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장 시간 연장은 사실 외환 거래의 자유화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전초 단계 정도로 이제 의미를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MSCI 선진 지수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 중에 하나가 원화의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로운 원화 거래거든요. 특히 역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장 시간 연장은 그러한 자유로운 역외 원화 거래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조치 정도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기획재정부가 원화의 역외 거래를 자유화 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상당 부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 원화의 거래를 더 이제 편리하게 만들고 이제 자유화 시키는 1단계 조치 정도는 의미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폐지 몇 가지 논란들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견해들, 학계의 견해들, 반대로 양도소득세는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학계의 견해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세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세수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 세수에 비해서 더 많다. 약 3분의 2 정도는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양도소득 세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가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세수입니다.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 10억, 현재는 10억 원 기준이죠. 10억 원 기준으로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세수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수는 3.94조 원인데 이 중에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수가 2.39조 원이죠. 약 60%.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양도세수가 1.55조 원, 약 4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비율인 거니까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한다는 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60% 정도의 양도소득세수는 영향을 받지 않죠.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수가 저거보다는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 원 기준에서 100억 원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아마 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금 개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본시장 환경에 있어서 연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고령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우리 경제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고령화인 거잖아요. 이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서
이 연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크게 3층 구조의 연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계시는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확대되고 있는 퇴직연금, 이 세 가지 3층 구조에 의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대한 개편, 그 다음에 사적연금에 대한 활성화가 새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은 결국은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은퇴를 했을 때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걱정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걱정인 거겠죠. 따라서 젊은 세대들의 그러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덜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개혁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물론 국민연금의 개혁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계속 유지돼버리면 결국은 고갈돼버리는 거고요. 지금 고갈 예정 기간은 2050년 전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 현재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고갈이 돼버린단 말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2060년 또는 2070년 이렇게 계속 미루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결국은 장기적 수익성 제고인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현재의 구조를 50년이 아니라 206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 그 다음에 책임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사적연금의 활성화, 이제 개인연금, 보통 이제 IRP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적립을 하시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사적연금, 퇴직연금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기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결국은 어디로 많이 넘어와서 운용될 거냐, 자본시장으로 많이 넘어와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연금개혁은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개혁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인수위원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죠. ESG와 관련된 부분. ESG도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수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이제 초반부에 우리 경제 내지는 우리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변화가 고금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연준은 이제 그 6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7월달에도 0.75% 인상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행 또 여기에 비슷하게 보폭을 맞춰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된다면 아마 경기 침체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70년대 후반, 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오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14.6%까지 가거든요. 그때 1980년도에. 이거 잡으려고 폴 볼커가 굉장히 고강도 통화 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긴축의 끝은 경기 침체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그랬던 건데, 고강도의 통화 긴축의 끝은 거의 대부분 경기 침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오면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 가계의 파산, 그리고 그 다음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업의 디폴트 정도가 되겠죠. 사실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성 중에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관리의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방향, 경제 정책 방향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계의 파산이라든지 기업의 디폴트들이 발생할 위험성들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러한 위험이 어디로 집중이 될 거냐? 금융회사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로 집중되게 되면 결국은 금융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권 대손 충당 적립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사실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이 더 위험해지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따라서 제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금리는 더 빨리 오르겠죠. 안 그래도 통화 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까지 많아져 버리면 금리가 더 빨리 상승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정책적인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시장 안정화 기구를 이제 정비하는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었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져가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의 기본적인 합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안정화 조치를 실행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서랍에서 꺼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그런 세팅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재부와 한국은행 간의 그러한 협의가 완전히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죠. 안정화기구,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시장 안정화 기구를 3월 17일, 그 다음에 3월 23일, 4월 9일 연이어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바로 발표하거든요. 3월 달에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이제 번지자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시장 안정화 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먼저 터지죠.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표된 거는 4월 중순이 되어서야 발표가 되었거든요. 물론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잘 넘어갔죠. 크게 문제없이. 그렇지만 다음번에 또 위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을 아예 매뉴얼화 시켜서 이런 상황이 되면 즉시 시장의 위기
금융시장 안정화 기구들을 발표를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